지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뭔가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인터뷰나 이런 데 있어서 뭔가 드러내기를 꺼려한다거나 이런 정보일 경우에는 혹시 그거를 묵시적 지식을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 다음 세션에 있어요. 네, 우리 지수님. 네, 저는 아까 과업 분석을 할 때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지나 지인을 통해서 뭔가 되게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수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되게 내부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꼭 그런 과업 분석을 할 때 정말 무조건적으로 좋기만 할지 뭔가 외부자적인 시선에서의 균형 있는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지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뭔가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상적으로는 내부자 외부자 다 하는 게 제일 좋죠.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액세서빌리티가 낮은 집단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본인의 인연이라든지 학연, 지연 뭐 있는 거 다 털어서 하더라도 일단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사람을 찾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현실적인 서제션을 한다면은 해당되는 그 사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AI 기술자들, 개발자 집단에 대한 액세서빌리티를 자기 사돈의 팔촌에 학교 동창에 있는 대로 다 찾아보는 게 첫 번째 단계에서 훨씬 더 편리하다. 네. 그 과업 분석이 태스크 플로우랑 같은 건지 연준님. 맞습니다. 그 과업 분석 개념이 태스크 플로우랑 같은 건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업 분석을 저희가 그러면 페르소나로 설정한 그 인격체를 분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은 건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퍼스널은 우리가 인터뷰할 수가 없어요. 왜 없죠? 가상의 인물이니까. 가상의 인물이니까 퍼스널을 갖다 인터뷰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나온 지식을 가지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가상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주인공은 퍼스널. 그래서 사용자 분석과 과업 분석이 연결이 된다. 과업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결과인 시나리오는 우리가 앞서 관계자 분석에서 만들었던 퍼소나의 행동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 싱크가 잘 이루어져야지 세 군데가 다 진행되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나 컨설팅 모델을 만들 준비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또 다른 질문? 예? 자, 없으면은 두 번째 섹션에서 그런 히든 이런 걸 갖다 알아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나는 이 컨텍스츄얼 인콰이어리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갖다 가장 많이 추천을 해요. 이 컨텍스츄얼 인콰이어리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나 인공지능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재 어떤 행동과 그런 절차를 갖다가 거쳐서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피부 트러블이다. 20대 여성이다. 그러면은 20대 여성하고 실제로 피부 트러블이 있는 여성이 현재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환경에서 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그걸 갖다가 데이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참여해서 행동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에 특징이 있는 거고요. 맥락질문법의 네 가지 원칙이 사실 맥락질문법을 다른 방법들하고 대비시키는 중요한 그런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상황, 두 번째가 파트너십, 세 번째가 인터프리테이션, 네 번째가 포커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 그게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를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첫 번째가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상황에 가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관찰한다. 예를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이다. 그러면은 실제 그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가정에 가서, 그리고 실제 그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가 다니는 어떤 보육기관을 가서 실제 거기에서 실제 제공해주는 사람들과 그 컨텍스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1대1 인터뷰나 FGI하고는 다르죠. 1대1 인터뷰나 FGI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부르죠. 불러서 어떤 회의실이나 이런 정제된 환경에서 이걸 진행하는데, 반면에 이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당 상황에 대한 액세서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파트너십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 그리고 보육기관들하고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당신은 우리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 분석하고 처리해가지고 갈게요. 이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스트롱한 니즈를 갖다가 우리 같이 풀어보자. 그래서 당신이랑 나랑 이 과정을 갖다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다. 이런 관계 설정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인터뷰를 하거나 FGI를 하거나 이럴 때는 파트너십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딱 정해진 인터뷰 스크립트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대상자하고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주 사용자들 또 주 관계자들하고 내가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무리 좋은 거일지라도 파트너십을 만들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의사들 대상으로 한 어떤 의료 전문 서비스를 만든다. 파트너십 맺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워낙 바쁘거든.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하고 파트너십 맺는다고 하는 거는 되게 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 인센티브를 갖다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는 그냥 한 번 가서 쭉 보고 이야기 듣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다, 이 해석이 맞냐 틀리냐서부터 실제 그 전체 과정에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가도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참여했던 그런 컨텍스츄얼 인콰이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인도 가정에 우리 대형 TV 그 수요 조사를 했었을 때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를 했댔어요. 가가지고 그 인도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과정에서 대형 TV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를 갖다 했는데, 대상자 섭에서부터 실제로 날아가서 그 집을 갖다가 몇 번을 방문하고 그거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좋게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한 번에 딱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디자인 임플리케이션, 시사점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 포커스가 없으면 이 엄청난 데이터에 그냥 매몰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다? 예를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가진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행동 코칭이다. 그랬으면 그게 명확하게 포커스이 돼서 그 과정이 처음 컨텍스츄얼 인콰이리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맥락진법을 다른 방법들하고 차별화시키는 네 가지 요소다. 겉으로 보면 똑같죠. 가서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게 다니까. 그렇지만 실제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이런 네 가지 정도를 갖다가 잘 준수해야 된다는 거고, 맥락질문법의 이점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묵시적 지식 그리고 히든 니즈를 갖다가 파악해내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갖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해석을 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히든 니즈나 묵시적 지식을 파악하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점들이 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서제스션을 하는 거는 많은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퍼소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두 사람 한다. 그게 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제일 좋기는 많은 사람을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전략은 딱 한 명, 딱 한 명을 하더라도 아주 뎁스 있게 그 한 명을 갖다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추천을 갖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맥락질문법은 기본적으로 상황, 파트너십, 해석, 초점이라는 이 네 가지로 구별되는 아주 뎁스가 깊은 정성적인 데이터 조사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퍼소나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찾되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는 않고 우리 퍼소나를 유지해 가면서 이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제안이고 두 번째 세션에 대한 서머리예요. 자, 두 번째 세션에 대한 질문이나 코멘트입니다. 네, 정희님. 그 맥락 질문법이 여러 측면에서 되게 유용한 조사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맥락 질문법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액세서빌리티가 보장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이런 의료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사이버 시큐리티가 굉장히 이 높은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빌리티 문제 때문에 실제 리튼 퍼밋을 받고 들어가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리고 특히 리피트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비짓하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세서빌리티가 낮은 그런 곳에서는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갖다 하는 것은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네. 또 다른 네 이제 민재님.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과학 분석의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게 맥락질문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어떤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 서비스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완성이 돼야 할 텐데 사실 저 자료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 질문법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 과정에서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된 시나리오도 as is 시나리오하고 to be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as is 시나리오를 할 때에는 우리 제품이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니즈를 어떻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있는지 그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자 제품을 쓸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경쟁자도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보는 게 as is 시나리오고 to be 시나리오는 이제 보통 우리가 피그마 같은 이런 프로토타이핑 툴을 통해서 POC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실제 써보게 하면서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해요. 그래서 이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는 이런 어널리시스 단계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단계에서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은수님? 그 방금 교수님께서 의료 환경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 맥락 진료법이 조금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약에 구원을 하려면 혹시 다른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원어원 인터뷰 그리고 그거에 연결돼서 FGI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뇌졸중 환자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원어원 인터뷰를 갖다가 먼저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이제 라포를 갖다 쌓은 다음에는 몇 주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어원 인터뷰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양쪽을 연결시켜가지고 진행을 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결과를 갖다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제일 러프하게, 앱스트랙트하게 사용할 때 쓰는 게 사용자 여정지도, 유저 저니 맵이라는 거. 유저 저니 맵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장에 다 볼 수 있다. 제일 처음에 서비스에 접했을 때서부터 서비스하고 바이바이 할 때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한 장에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 그 한 장에 표시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의 행동, 터치포인트, 모티베이션, 익스피리언스, 이모션 이 5가지의 팩터들이 처음 서비스를 접했을 때부터 이게 완료가 됐었을 때까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아주 뭉뚱뭉뚱하게 해가지고 이 저니 맵을 갖다 만들고요. 그래서 보통 저니 맵은 첫 번째 단계에 만들어요. 첫 번째 단계에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덕트의 전체 과정을 갖다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들고 이제 그 저니 맵을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 쪽을 갖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앞에 이해관계자 분석에서 만들었던 퍼소나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상적인. 그래서 앞에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통해서 얻었던 걸 가지고 가장 플라우지블한 그럴듯한 시나리오 하나. 그 다음에 매우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매우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시나리오 하나. 보통 이 세 셋을 만듭니다. 그래서 티피컬한 시나리오, extremely positive한 시나리오, 그리고 extremely negative한 시나리오 이 세 가지를 만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지고 시스템도 잘 워킹하고 컨텍스트도 맞고 다 돼가지고 엄청 좋은 기대 효과를 갖다 보는 거고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모든 일이 다 안 풀리는 거예요. 다 풀려가지고 아주 월스트한 그런 사용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임팩트 어널리시스라는 걸 해요.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과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티피컬한 경험 요 세 사이를 구분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는 시스템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자에 관련된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 환경에 관련된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동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를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그걸 임팩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임팩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 시스템에서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런 요소들이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개발이나 디자인 쪽을 그런 요소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더 포커스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여러 버전, 3가지 버전으로 만들고요.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는 이제 맥락질문법 같은 실제 인터뷰 데이터, 관찰 데이터, 그리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2차 데이터. 아까 우리 주연 조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아주 생생한 그런 정보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스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시나리오니까 기본 무대 설정하고 등장인물 설정하고 플롯을 만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글이나 또는 실제 화면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갖다 해서 여기에 클레임 어널리시스 또는 임팩 어널리시스라는 걸 해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건지 작은 건지 하는 것들을 갖다 분석을 하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스토리텔링하고 스토리보드를 갖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제일 딥하게 내려갔었을 때는 이런 스토리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있는 이런 6가지 양식 중에 하나를 사용하던 아니면 여러 개를 조합해서 사용하던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요. 스크린샷은 그냥 스크린샷을 쭉쭉쭉 붙여놓고서 스토리텔링하는 보드를 만드는 거고, 순서도는 거기에서 분기를 갖다가 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픽 컨테스트는 여기 보는 것처럼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디지털 서비스의 대응사항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 나는 많이 사용하는 것 또는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라는 걸 많이 추천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보드 속에 실제 컨텍스트에 대한 사진을 넣고 그 사진 안에 사용자의 피겨, 그러니까 인물과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활용하는 어떤 디바이스, 그 부분을 가상으로 그려서 넣는 방식. 그래서 이 방법을 내가 선호하는 이유는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액션이나 또 시스템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를 갖다 가장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보드가 결정되면 이제 각 프레임별로 해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진행하죠. 이거는 마음검진 스토리보드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스토리보드이고, 이 스토리보드 해가지고 지금 130만 명이 쓰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갖다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토리보드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중요사항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앞에서 얘기했던 임팩 어널리시스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이 스토리보드 속에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스토리보드 서브에서 하다가 뭐 날씨가 나빠서 이렇게 좋지 않은 사용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 스토리보드 컷이 이 컷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의 스토리보드,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요새는 이걸 생성형 AI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정보를 갖다 넣고서 해당되는 그림을 그리게 하든지 또는 영상을 만들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갖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실제 그 팀원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내가 여기에 나온 스토리보드가 과연 앞에서 내가 규정해 놓은 이 퍼소나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 시나리오하고 부정적 시나리오로 구분했던 그 중요한 영향도가 있는 피처들이 얼마나 빠짐없이 잘 반영되는지 이거를 검토하는 작업을 끝내요. 그러면 이제 이 과학 분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과학 분석은 전임의 제일 러프한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시나리오로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스토리보드로 만들어서 실제 컨텍스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의 특성까지 표현해 주는 거.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디테일한 이 스토리보드는 제일 나중에 만들고 가장 러프한 저니맵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이 저니맵이 과연 두업을 하냐, 실제로 활용 가능하냐 하는 것들 갖다 보는 게 이 3단계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은성님? 그 유저 전이맵을 만들 때 서비스가 도입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전이맵을 만드는지 아니면 기존의 맥락에 따라서 만드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역시 전이맵도 두 단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전이맵은 기존의 as is. 그래서 이 전이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히든 무브가 있고 어떤 히든 인텐션이 있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네, 또 다른 질문?